내 조울증이 가장 심했던 해 큰일이 터졌다. 그날 나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드라마처럼 내게 다가왔다. 눈빛은 보물이라도 찾은 듯 반짝였다. 우리 진짜 딸이야. 그동안 잘못 바뀌었어. 17년 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정말 미안해. 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기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익숙한 가상 댓글창이 떠올랐다. 댓글. 크크 17년 고생? 어제 그녀가 감독관 때려눕히고 유리창 깬 거 실화냐? 그것뿐임?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양아치들도 혼자 다 정리했다던데? 우리 학교 개들도 인연 얼굴만 보면 3미터는 피해서 간다지? 느리면 발로 차인데 크크.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엄숙한 척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이번에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그런데 네게 알려줄 게 있다. 사실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 댓글. 크크 여동생? 가짜 재벌딸이지. 여러분 이번에 진짜 딸 vs 가짜 딸 구도냐? 안 터짐. 가짜가 싸움보다 눈물이 빠를 듯. 여주가 때리기도 전에 울었을 듯. 홀 그냥 울보 체질이라는 거 실화냐? 싸우면 이기든 지든 무조건 먼저 우는 애. 걔 자폐 스펙트럼 있대. 나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에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교하게 재단된 정장, 반짝이는 시계, 풍기는 부유한 기운. 고통스러운 표정은 연기 같지 않았다.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요즘 조울증 때문에 머릿속이 미친 야수처럼 날뛰고 있었다. 공감 능력은 오래전 주먹질과 함께 사라졌다. 지금 내 마음은 아무 파도 없이 잔잔했다. 약간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비웃듯 물었다. 그래서요? 절 찾으러 오셨다고요? 내 친아버지인 강석준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돌이라도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널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지난 17년은 우리 잘못이야. 앞으로 꼭 보상할게. 그는 잠시 멈칫하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약간 난처한 표정이었다. 네 키워준 집 형편이 어렵더구나. 그런데 그 집 친딸인 가연이랑 네가 바뀐 거라 우리는 가연이가 자기 가족과 계속 살게 해주고 싶어. 너는 괜찮겠니? 강석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까다로운 심사위원에게 애원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댓글. 크크 가짜 재벌딸 먼저 울고 나중에 진짜 성격 못 견뎌서 가방 싸서 가출함. 근데 이번엔 좀 다를 듯? 여주가 입이 아니라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설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진짜 딸 가짜 딸 이야기는 몇 번 본 적 있다. 근데 다른 집은 머리쓰기 싸움인데 우리 집은 주먹이 먼저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여동생 생각이 스쳤다. 별로 감정은 없었다. 울보라면 나는 더더욱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울보가 제일 싫다. 축축하고 귀찮아. 나는 등을 돌리고 무심하게 한 마디 던졌다. 안 갈래요. 댓글. 근데 여주가 집에 가면 가짜 딸 학교로 전학 갈 거 아님? 그럼 아무도 가짜 딸 못 건드림? 가짜 불쌍하긴 하네. 나는 반걸음 몸짓했다. 중년 부부 뒤에 반짝이는 고급 차량을 흘끗 보았다. 발길을 돌렸다. 뭐 전학 가도 되지. 오랜만에 바람 좀 쐬는 건데. 여기는 이미 내 상대가 없어서 말이지. 알겠어요. 같이 가죠. 강석준은 금이라도 주운 듯 기뻐하며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캐리어 하나를 꺼내 내 키워준 부모에게 건넸다. 안에는 돈이든 거래서든 분명 값진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다. 네 사람이 서로 밀치며 실랑이 하는 꼴이 지겨웠다. 나는 창문을 내렸다. 안 가요? 키워준 아버지가 놀라면서 곧바로 손을 놓았다. 아주 잘 안다는 표정이었다. 가자. 애가 재촉한다. 차에 앉아 17년을 살았던 낡은 둠내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영화를 빨리 감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엔 미련 한 점 없었다. 키워준 부모님은 사실 나쁘게 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조울증 때문에 내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올라갈 땐 집지붕을 뚫을 듯이 난폭해지고 내려갈 땐 움직이기도 싫을 정도로 무기력해졌다. 지금 나는 내리막길을 조용히 거의 담담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앞좌석에 앉은 새로 찾은 부모님 강석준과 홍미경은 대화 주제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뭐 좋아하는 거 있니? 학교 끝나고 뭐해?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나는 머리를 창유리에 기대고 무심하게 대꾸했다. 별로 없어요. 댓글. 근데 조울증 있으면 성격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어릴 때부터 성격 이상하다고 많이 겪었을 텐데. 근데 인연은 지는 법을 모르나? 개쩌는 인상이네.
여러분, 공감 능력 제로인 것도 진짜 불쌍한 거임. 옆에서 홍미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림이라던가 춤, 공부, 서예?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오늘 날씨 말하듯이 무심하게 말했다. 사람 때리는 거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차한 공기가 갑자기 절대적으로 고요해졌다. 나는 속으로 후련하다고 느꼈다. 좋아, 드디어 다들 입을 닫았군. 차는 한참을 더 달려 조용한 부촌으로 들어섰다. 주변 도로는 거울처럼 깨끗했다. 저택 정문 앞에 도착하자 나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집이 너무 커서 멀리서 봐도 아찔했다. 흰 벽에 높은 지붕,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정원수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졌다. 두 마디면 오지게 오졌다. 댓글. 왔다 왔다. 본격 투구장. 가짜 딸 어딨음. 빨리 끌고 나와라. 구경할게. 크크. 가짜 딸 방에서 벌벌 떨고 있겠네. 여주 등장씬 완전 보스 등장임. 보호비 받으러 왔나? 집사가 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사모님. 아가씨, 어서 오세요. 홍미경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연이 좀 불러줘라. 언니 만나게.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불렀습니다만 아가씨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댓글. 크크. 내가 뭐랬음? 무서워서 못 나오지. 불쌍한 자폐 아가씨 TTT. 여주가 올라가서 만나면 안 됨? 야, 여주 표정 좀 봐. 가짜 딸 꿈에 악몽 꾸겠다. 나는 시계를 흘낏 보았다. 만날 생각 따위는 없었다. 사실 지금은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은 뿐이었다. 내 방 어디예요? 피곤해요. 홍미경은 즉시 김집사에게 손짓해 나를 2층으로 안내하게 했다.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이었다. 가구는 정교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눈부신 핑크색이 나를 압도했다. 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어른들은 대체 언제쯤 깨닫는 거지? 여자라고 다 핑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몇 번 심호흡하며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가까스로 삼켰다. 이 역겨운 것들,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잠깐, 욕실도 핑크잖아? 댓글. 크크. 여러분, 여주 밈 생겼음. 여주 표정 개웃겨. 원숭이 엉덩이처럼 쭈그려잖아. 귀여워 미치겠음. 저녁 식사 시간. 김집사가 문을 두드렸다. 식당은 탁구장처럼 길게 늘어져 식사가 정교하게 차려져 반짝였다. 강석준과 홍미경은 단정히 앉아 있었고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2분 후 발소리가 났다. 강가연이 집사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가짜 재벌딸. 나는 바로 인상을 찌푸렸다. 한눈에 봐도 너무 말랐다. 뼈만 남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굶겼어? 마치 추위에 떠는 작은 고양이 같다. 댓글. TTT, 이건 봐주고 싶게 생겼네 진짜. 완전 대책이네. 한쪽은 막 나다는 양아치고 한쪽은 만지면 으스러질 것 같은 연약한 아가씨. 여주가 조금만 크게 말해도 얘 물에 녹을 듯. 강가연이 내 옆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석준이 가볍게 헛기침하며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다. 가연아, 이쪽이 네 언니란다. 강담이야. 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긴 속눈썹이 드리워졌고 시선은 마치 주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듯 접시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홍미경이 부드럽게 불렀다. 가연아, 언니 좀 봐. 다미가 왔어.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댓글. 얘 완전 딴 세상 사람이네. 여주 곧 터질 듯. 뭐부터 깰까? 옆에 있는 도자기들 피해라. 크크. 아니면 말고.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졸리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정쩡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쪽은 상판만 내려다보고 한쪽은 억지로 친한 척하고 나는 그 사이에 외계인처럼 앉아있다. 머리 위에 비행 접시라도 떠있는 기분이다. 머릿속에 조울증의 야수가 살짝 꿈틀거렸다. 조명 시기에 원인 모를 부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상하리치 고요한 식당에선 아주 두드러졌다. 강석준과 홍미경은 즉시 나를 돌아보았다.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키워준 부모님이 내 얘기를 좀 했나 보다. 나는 몸을 돌아 강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츠러들었다. 완전 무반응은 아니네. 나는 강가연 쪽으로 좀 더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머리칼과 손목에서 희미하게 묻어나는 테레핀유와 물감 냄새가 맡아질 정도로 가까이 갔다. 그림 그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머릿속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꼬리를 밟힌 작은 고양이 같다. 내가 또 무시하겠냐 생각했는데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가볍게. 댓글. 와, 반응했다. 얘가 여주한텐 신경 쓰나 보네. 양아치 기운이 자폐 껍질을 뚫은 건가? 크크크. 나는 눈을 굴렸다. 칭찬은 칭찬인데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홍미경과 강석준을 흘낏 보니 두 사람은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한 듯 놀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짜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을 들어 그릇을 살짝 두드리며 무심하게 물었다. 뭐 그려? 이 질문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홍미경이 재빨리 개신 대답했다. 가연이는 풍경이랑 작은 동물들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해. 나는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 전부가 투명한 것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헛수고네. 그리고 나는 밥 먹기에 집중했다. 나는 경주 아들 먹었고 강가연은 정말 고양이처럼 한 톨 한 톨 세는 듯 천천히 먹었다.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식사다 거의 끝나갈 무렵 조울증 때문에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었다. 내 손이 자동으로 식탁 위를 빠르고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강가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 초점이 생겼다. 정확히 내 손가락에 멈췄다. 내가 멈추자 그녀의 시선은 바로 흐려지며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다. 내가 다시 두드리자 그녀가 다시 쳐다봤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재미있네. 크크크, 여주 지금 고양이 놀이하는 중? 다른 집 진짜 딸 가짜 딸은 재산 싸움 하는데 이 집 딸들 말이라도 한마디 더 나누길 바라고 있네. 유유유. 저녁 식사 후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 은은한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저택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2층 복도 끝에 그림 그리는 방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무슨 귀신에 홀린 듯 나는 다가가 문을 살짝 밀어 틈을 벌렸다. 강가연이 등을 돌린 채 이젤 앞에 앉아 있었다. 너무 곧고 집중된 자세가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자기만의 세계의 길을 잃은 듯 고요했다. 물감, 종이, 테레피뉴 냄새가 뒤섞여 마르고 진하게 풍겼다. 저녁 식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 그녀에게선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온 세상이 그 그림 속으로 응축된 듯했다. 캔버스 위에 붓터치는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날카롭고 격렬하며 터질 듯이 응축되어 있었다.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작은 고양이가 우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구나. 나는 문틀에 기대어 한동안 서서 바라봤다. 갑자기 그녀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붓이 멈칫하더니 그녀가 뒤돌아봤다. 나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다. 그리고는 차갑게 나를 노려보며 간신히 두 글자를 짜냈다. 나가. 오, 말할 줄 아네? 나는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가! 나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무력하게 긴장됐다. 다음 순간 그녀의 눈꼬리가 붉어졌다. 나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웠다. 이게 바로 그 소위 울보 체질이라는 건가? 드디어 직접 보는구나. 나는 되는 대로 혀를 찼다. 뭘 울어? 그림이 그렇게 잘 그려졌는데 내가 한번 본다고 살점 떨어져 나가냐? 크크크, 여주 성격 변했냐?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발로 찼을 텐데. 맞아, 나는 상상할 수 있음. 발로 차면서 야, 뭘 울어? 씨발, 울긴 왜 울어? 근데 왜 여주가 변했지? 안 짜증나나? 짜증나지, 죽을 만큼. 근데 저 얼굴 보니까 왠지 때릴 맛이 안 나네? 강가연은 여전히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참으려고 엄청 애쓰는 듯 했지만 눈물은 비오듯 쏟아졌다. 불쌍하면서도 웃었다. 나는 휘적휘적 걸어 들어갔다. 강가연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내가 다가가자 눈물은 더 거세게 흘렀다.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입술을 꾹 다문 채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나가! 왔다 왔다. 여주 이제 손 쓸려나? 설마? 여주는 약한 사람 괴롭히는 놈들한테만 손댔잖아. 가짜 딸한텐 안 그럴 듯? 크크크. 나는 여주가 뭘 씨발 울어 이러는 상상엠. 나는 여주가 방 다 부술 거라고 봄.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도 않고 주먹을 휘둘러 뭘 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그림 그리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동작을 일부러 천천히, 마치 영역 표시를 하는 것처럼 했다. 계속 울어, 마음껏. 나는 목소리를 냉수처럼 무심하게 흘려댔다. 오늘 몇 시간 우는지 한번 보자. 나는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의자 팔걸이를 빠르고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고요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에 맑은 소리가 울렸다. 강가연의 울음이 멈칫했다. 그녀는 얼떨결에 내 손을 바라봤다. 눈빛이 홀린 듯했다. 크크크, 신박한 전략이네. 역시 여주, 네 회로가 남다름. 가연이 우는 것 까먹음. 크크크, 개웃겨. 나는 무심하게 그녀를 흘낏 봤다. 왜 울음을 멈췄어? 계속 울어야지. 강가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났었지만 감정이 중간에 끊겨 바로 다시 터뜨리지 못했다. 내가 두드리기를 멈추자 그녀는 곧바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다시 두드리자 그녀의 시선은 다시 내 손에 꽂혔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반응이 반박자 늦네. 그래도 강다미의 여동생답네. 나는 일어서 그녀를 무시하고 이젤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순간 그녀의 몸이 활시처럼 팽팽하게 긴장됐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 더 울면 네 물감 다 꺼내서 변기에 버릴 거야. 크크크, 역시 양아치 위협 수준이 다르네. 근데 신기하다. 얘 진짜 울음 멈췄음? 여주가 가짜 딸 상다법 찾아냄. 나는 그림 앞에 멈춰섰다. 가까이 보니 색채의 덩어리들은 더 이상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았다. 뒤틀리고 격렬하며 마치 나무 틀에 갇힌 야수가 신경이 곧 끊어질 듯이 날뛰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내가 조울증 발작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완전히 똑같았다. 발산할 곳이 없어 모든 것을 부수고 싶은 그런 느낌. 나는 무심코 입을 열었다. 뭘 그린 거야? 난잡하네. 뒤에서 강가연이 반박하고 싶지만 차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뒤돌아보니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불쌍한 모습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스치고 있었다. 자폐는 무슨, 눈에 뻔히 예쁘고 분위기 있고 귀여운데 남들보다 훨씬 낫잖아. 내 여동생이라면 그래야지. 나는 방을 나와 내 방으로 향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저 끔찍한 핑크방도 조금은 덜 거슬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나는 우유를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오늘 학교 가서 전학 수속 밟을게요. 홍미경이 즉시 말을 받았다. 그래, 엄마가 같이 가줄까? 됐어요. 나는 짧게 대꾸하고 일어났다. 강가연 옆을 지나치며 한마디 던졌다. 몇 반이야? 식당 전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강석준과 홍미경이 놀라 나를 바라봤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강가연도 멈칫했다. 댓글. 여러분, 여주가 가짜 딸 안 테니까 관심 있는 거임임? 아니, 그냥 손이 근질근질한 거임. 흐흐. 홍미경이 본능적으로 대신 대답하려는 순간 강가연이 입술을 살짝 열었다. 일반고 1학년 3반. 나는 대꾸도 없이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뒤에는 강가 부부의 얼어붙은 표정만 남았다. 새 학교는 내가 전에 다니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귀족 학교였다. 공기마저도 고리타분한 규칙 냄새가 진동했다. 담임선생님에게 이끌려 새 교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기소개 좀 해볼래? 나는 눈꺼풀조차 들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말했다. 강다미입니다. 원래 전학생 정도엔 관심 없는 반 분위기였다. 내 태도에 호기심과 약간의 견제 섞인 시선이 몇 개 더 생겼을 뿐이다. 강가 집안에서 내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이 반 아이들은 전학생 한 명 더 온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양이다. 잘됐다. 나는 조용한 게 더 좋다. 자리는 맨 뒷줄. 나는 눈으로 훑어보니 강가연도 여기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자리는 바로 옆에 있는 걸레통 바로 옆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바로 잠들었다.
눈 붙인 지 몇 분 됐을까 귀찮은 모기 소리 같은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다. 야, 그 벙어리, 오늘은 뭐 그렸냐? 쟤 그 좆된 그림 좀 보자. 흐흐. 우와, 오늘은 좀 낫네. 아직 안 울었잖아. 흐흐. 야, 니네 생각해봐. 내가 얘를 너무 잘 가르친 거 아님? 짜증이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교실 구석 걸레통 옆에서 몇몇 아이들이 강가연을 애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방과 스케치북을 빼앗으려고 했다. 태도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듯 능글맞았다. 강가연의 몸은 팽팽하게 긴장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케치북을 방패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마침내 내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뒤에는 몇몇 남자애들 뒤에 여자애들도 있었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악의적인 낄낄거림을 흘리며 찍고 있었다. 댓글. 와 씨, 학교폭력 실시간 중계네. 나는 가짜딸 학교에서 편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음. 티읕티읕. 여주, 빨리 가. 언니 특기 나오는 거야. 저것들 좀 혼내줘.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다.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국어사전을 들어 경고 없이 직접 던졌다. 퍽! 국어사전은 강가연에게 손대고 있던 남자에게 어깨에 정확히 안착했다. 딱딱하고 메마른 소리가 났고 그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씨발, 누구야? 나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사전을 주웠다. 털며 무심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등골이 서늘했다. 네 할머니, 그래서 어쩔 건데? 손가락에 발가락 걸렸냐?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강가연을 애워싸고 있던 무리가 얼어붙었다. 분명 누군가 나설이라고, 그것도 전학생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한 표정이었다. 어깨 맞은 녀석이 머리를 감싸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 나 때렸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첫날부터 나대냐? 나는 비웃으며 눈빛에 조롱을 가득 담아 말했다. 야, 네 엄마가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냐?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같은 새끼를 낳았을 것 같냐? 내 앞에서 그 녀석은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덤빌듯이 달려들며 밀쳤다. 나는 빠르게 몸을 피하며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뒤로 꺾어 올리자 관절에서 만족스러운 딱 소리가 났다. 다른 몇몇 녀석들이 달려들여다 얼굴이 시퍼래졌다. 나는 여유 있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못날을 꺼냈다. 칼이었다. 교실 전체가 숨을 혼자 멈췄다. 댓글. 크크, 여주, 전설의 무기 등판. 크크크, 핸드폰 케이스였네. 개웃겨. 2분도 채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뛰어들어왔다. 교실 모습은 머리를 감싸진 일진들과 우뚝 서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나. 선생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뒤로 물러섰다. 누가 학교에 흉기를 가져왔어? 나는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올리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살짝 화면을 돌려 보였다.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새로 샀어요. 예쁘죠? 충전 기능도 있어요. 댓글. 키키키키키. 결국 양쪽 다 학부모 호출을 당했다. 그러나 교실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던 여자애들 덕분에 강가연이 고림탕한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 남학생들은 변명할 수 없었고 결국 모두가 징계를 받았다. 오늘은 그냥 노트 빼앗는 정도였지만 귀족 학교라서 애들 처벌도 여러 변수를 따져야 했다. 나는 그런 복잡한 관계 생각하기도 귀찮았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준이 운전했다. 강가연은 내 옆에 앉아 계속 그림을 그렸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네고 곧장 도망가듯이 사라졌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나는 그림을 펼쳐들고 한동안 복도에 멈춰서서 얼어붙었다. 그림 속엔 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책상 위에 엎드린 내 뒷모습, 짧게 자른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반쯤 옆으로 드러낸 얼굴에는 그 유명한 건들면 죽는다 표정이 선명했다. 그림체는 정교하지 않았지만 신념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그 검한 짐, 거만함, 남을 깔보는 그런 표정을 꼬맹이가 이렇게 그려내다니. 그림 아래 귀퉁이에 고맙습니다 라는 두 글자가 반듯하게 쓰여 있었다. 글씨는 약간 떨렸고 아주 작았다. 댓글. 아, 작은 고양이가 여주 그렸어. 티읕티읕. 내가 오래 살아서 가짜 딸이 진짜 딸한테 고마워하는 걸 보네. 말은 없어도 속은 완전 천사인 듯. 여주 반응은 응 한마디만 한다고? 그러게 그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겠네. 키키키키키. 나는 그림 끝을 집어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홍미경이 주방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다 내 손에 든 그림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가연이가 그려준 거야? 응.
나는 짧게 답하고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방으로 올라갔다. 그 끔찍한 핑크방에 도착해 나는 손쉽게 그림을 책상 위에 던졌다. 말하자면 이 그림이 어제 그 난잡했던 그림보단 낫네. 물론 내 미모 덕분이겠지. 아이고, 너무 감성적이야. 그림을 왜 그려? 직접 말하면 안 돼? 내 손이 올라가 그림을 구겨버리려다 중간에 멈칫했다. 에이, 뭐 이미 핑크 천국에 그림 한 장 더 있어도 뭐. 나는 서랍을 열어 그림을 아무렇게나 밀어 넣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강석준과 홍미정은 수시로 액션 영화를 보듯 나를 쳐다봤다. 강가연은 여전히 고양이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다. 다만 그녀의 의자가 내 쪽으로 약 5cm 정도 이동해 있었다. 나는 갈비를 우적우적 씹으며 아무도 안 보고 기세 좋게 먹었다. 다음 날 등교. 내 책상은 낙서로 가득한 벽으로 변해 있었다. 꺼져라, 남의 일에 참견 마라, 폭력녀 등 다정한 단어들로 빼곡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봤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았다. 오, 여주 처음으로 괴롭힘 당하는 중. 키키키키키. 제 표정 냉랭하기 그지없네. 키키키키키키. 나는 앞으로가 기대돼. 완전 재미있겠다. 앞자리에 앉은 안경 쓴 여자애가 슬쩍 물티슈 한 통을 건네며 작게 말했다. 닦아, 닦아.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옆에서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물티슈로는 안 지워져.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강가연이 언제 나타났는지 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더러운 낙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왠지 그 평소엔 무감동해 보이던 그녀의 눈빛에서 한 줄기 슬픔을 본 것 같았다. 가짜 딸이 먼저 다가갔어. 말도 안 돼. 누가 좀 깨워줘. 나는 5잔째 복숭아차 마시는 중인데 여주가 뭘 씨발 울어? 이러는 거 상상 중. 나는 물티슈를 앞자리 여자애에게 되돌려줬다. 됐어. 그리고 강가연을 흘깃 보며 말했다. 자리 가. 그녀는 여전히 꼼짝 않고 서서 책상 위 낙서를 빤히 바라봤다. 눈이 다시 빨개지며 눈물이 맺히려 했다. 나는 이해가 안 갔다. 이까짓 게 뭐라고 울어? 언니 못 믿어? 자리 가.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쉬는 시간, 나는 잠을 설쳤다. 교실 구석에서 강가연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혀 있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다. 종이 울리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마침 강가연이 놀란 토끼처럼 휙 돌아가 그림 그리는 척하는 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책상으로 갔다. 앞에는 두터운 새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엔 연필로 그린 아주 귀여운 지비 캐릭터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손에는 국어사전을 들고 뒤틀린 괴물무리를 마구 때리고 있었다. 머리 모양, 눈빛, 표정, 왠지 낯익네다. 나는 지비 캐릭터를 가리켰다. 이게 나야? 강가연은 나를 못 본 척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좀 그리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집었다. 좀 빌려줘. 내 자리로 가서 가장 크게 쓰인 꺼져라는 글자 위에 몇 획을 더했다. 더 싸나운 지비 캐릭터 하나가 그 낙서들을 짓밟고 있었다. 강가연이 내 책상을 보고 나를 봤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학교 끝나고 교문을 나서기도 전에 어제 그 녀석들이 길을 막았다. 우두머리는 어깨가 아직도 아픈 듯 독사 같은 눈빛이었다. 전학생이 새끼 꽤 거만하네. 오늘은 얼마나 나대는지 보자. 나는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무심하게 말했다. 한 번에 다 덤벼. 집에 가서 갈비탕 먹을 시간 아깝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모욕당한 분노에 눈빛이 타올랐다. 한 녀석이 신호를 주자 원을 좁히며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는 듯이 애워쌌다. 주변 학생들은 한 번 보더니 자진해서 물러났다. 아무도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강가연은 언제 나를 따라 나왔는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분명 죽을 만큼 무서워하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꼈다. 키키키키키키. 여러분, 가짜딸이 여주 앞길 막음. 본격 액션 영화 전개. 얘 떨면서도 앞에 서는 거 보니 마음속으로 언니 인정한 듯. 트르트르트르. 저쪽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오, 벙어리 오늘 간 크다. 형님 생겼다고 겁나냐? 이어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가연의 몸은 낙엽처럼 바르르 떨었지만 왠지 물러서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이건 처음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앞에 서서 막아준 것은. 나는 그녀를 확 잡아당겨 뒤로 숨겼다. 힘이 조절이 안 되어 그녀가 비틀거렸다. 뒤로 가, 길 막지 마. 내 목소리는 냉담했다. 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결국 참지 못해 울기 시작했나 보다. 목매인 흐느낌이 작게 귀를 가질렀다. 죽겠네 진짜.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무리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 말해. 한 놈씩 올래? 아니면 한 번에 올래? 여주 최종 보스 모드 온! 오랜만에 보는 명장면이야. 박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덤비려는 순간 뒤에서 한 놈이 끼어들었다. 노란 머리에 담배를 입에 문 녀석이었다. 박민수, 날 부른 이유가 뭐야? 누구 막으려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뚝 떨어졌다. 그 녀석 눈이 귀신 본 것처럼 휘둥그레졌다. 이 녀석 낯익은데? 아 맞다. 며칠 전 우리 옛날 학교 앞에서 내가 맞고 길을 잃었던 그 노란 머리잖아. 그 다음 순간 짝! 박민수가 뒤통수를 맞았다. 노란 머리가 냉랭한 표정으로 때렸다. 이분한테 덤비면 가만 안 둔다. 박민수가 멍하니 머리를 감쌌다. 전학생 아니야? 노란 머리가 펄쩍 뛰었다. 전학생은 무슨, 이분은 전설의 미친녀 살아있는 염라대왕이야. 노랑머리 어제 맞고 오늘 여주 빠돌이됨. 크크크크. 여주 손 안 대도 부하들이 알아서 해결. 박민수와 뒤에 있던 무리의 얼굴이 순간 피가 싹 빠졌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던 강가연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눈은 실전에서 벌어지는 조직 정리를 처음 보는 듯 바짝 붙어 있었다. 노랑머리가 돌아서서 나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예요. 형님, 다친 데 없으세요? 그는 박민수를 발로 찼다. 야, 빨리 다미 형님 불러. 박민수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외쳤다. 다미 형님! 뒤에 있던 무리도 덩달아 따라 불렀다. 맵이 바뀌었는데도 부하들은 자동으로 인사하러 왔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덕분에 아무도 강가연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녀의 자리도 곧 내 앞자리 정상 위치로 옮겨졌다. 그녀를 괴롭히던 녀석들은 이제 그녀만 보면 길을 비켰다. 누군가 눈치껏 내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꿔놓기까지 했다. 세상은 조용해졌지만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강가연이 내게 달라붙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여러 가지 간식을 내 책상 위에 갖다 놓기 시작했다. 가끔은 사탕, 가끔은 과자, 가끔은 요구르트, 그리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나에게 자주 건넸다. 태풍처럼 거친 색채들로 가득한 그림들. 나는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쉬는 시간이면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고 몸을 돌려 조용히 잠들어 있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바라봤다. 학교 시간이면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싸서 내가 일어서길 기다렸다가 몇 발짝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마치 작은 꼬리처럼. 다가가려고 엄청 노력 중이네. 용감해. 작은 여동생 마음 열기 시작했나 봐. 병도 나을까? 나는 익숙하지 않았다. 정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 발톱으로 방어하는 데 익숙했다. 조울증 때문에 내 감정은 들쭉날쭉했다. 한순간은 신나서 학교 옥상을 부수고 싶을 정도였다가 다음 순간은 바닥으로 추락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지만 선명한 이 손뭉치가 생겼다. 온몸에 1000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극도로 짜증났을 때였다. 강가연이 마침 초콜릿 상자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손쉽게 그것을 쳐냈다. 가져가, 귀찮게 하지 마. 초콜릿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찰칵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교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가연은 멍하니 서서 바닥에 초콜릿 상자와 나를 번갈아 봤다. 입술이 떨렸고 그 맑은 눈에 순간 물이 고였다. 큰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뺨을 파고 흘러내렸다. 목 놓고 우는 것보다 더 아팠다. 아, 여주 왜 이러는 거야? 얜 언니한테 잘하려는 건데. 재판 시작됐다. 울보 자동 조절기 눌렸다. 강집안 복 터졌네. 딸들 둘 다 정신병자야. 유유. 머릿속에 전기가 통한 듯했다. 내 안의 분노가 그 눈물에 싹 사라졌다. 나는 욕을 한마디 하고 허리를 굽혀 초콜릿 상자를 주워 책상 서랍 속에 힘껏 밀어넣었다. 됐어, 됐어. 그만 울어. 내가 받았어. 안 돼? 그녀는 서서히 울음을 그치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코가 막힌 듯 조그마하게 만족스러운 응이라는 한마디 흘렸다. 불량배 질들이기 특별법, 여주, 항복선언. 크크크, 불량배를 제압하는 비결은 가짜 딸의 눈물. 나는 앉아서 책상 서랍 속 초콜릿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을 봐줬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이 꼬맹이는 때릴 수도 꾸짖을 수도 없다. 목소리만 높여도 눈물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지니 그냥 포기하는 게 상책이었다. 뭐라도 주면 받는다. 따라오도 못 본 척한다. 나를 쳐다보도 참는다. 가끔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그녀의 추상화에 몇 마디 감상평도 해줬다. 색감 좋아졌네? 아니면 그녀가 어떤 큰 소리에 놀랄 때면 무의식적으로 몸을 기울여 막아주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묵묵히 허락한 그 침묵 속에서 무한한 용기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다. 심지어 웃는 법도 알게 됐다. 아주 살짝,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미소였다. 마치 무거운 구름을 뚫고 나온 첫 햇살처럼 약하지만 진실했다. 홍미경과 강석주는 이 모든 일을 지켜봤다. 몇 번은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누는 말이 3마디 늘었다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봤다. 날들은 그렇게 시끄럽고 어색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강가연이 쓰러졌다. 그 주말 하늘은 가슴을 짓누르듯이 우중충했다. 내 몸은 바닥으로 추락해 고갈된 상태였고 머리는 마치 냉수 속에 담긴 듯 멍했다. 아래층에서 묵직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문눈아리는 소리와 함께 홍미경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담이야, 나와서 좀 봐줘. 가연이가 어떻게 좀 됐어. 짜증나는 머리로 문을 열었다. 홍미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은 횡설수설이었다. 그림 그리는 방에 틀어박혀서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문을 안 열어. 나는 슬리퍼를 끌며 무표정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림 그리는 방 앞에 강석준이 왔다 갔다 하며 문을 두드렸다. 손이 빨개질 정도로. 가연아, 문 열어라. 아빠 놀래지 마. 안에서 쉰 목소리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젤이 넘어지는 쿵 소리와 물감통이 깨지는 찰락 소리가 뒤따랐다. 홍미경이 울먹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앨범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걸어가서 강석준에게 간협하게 말했다. 비켜요. 그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들어 문고리를 힘껏 찼다. 쾅! 문이 크게 흔들렸다. 홍미경이 놀라 기명을 질렀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한 번 더 발로 찼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림 그리는 방은 폭발한 듯 혼란스러웠다. 이젤은 기울어져 있었고 그림은 찢겨져 있었다. 물감이 사방에 튀었고 벽과 커튼은 마치 살인 현장처럼 화려하고 혼란스러웠다. 강가연은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머리카락은 이미 헝클어져 있었고 약한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주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진 가장자리는 눅눅해져서 구부러져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했다. 마치 누군가 내 갈빗발을 톡 건드린 것처럼. 그림과 물감통을 넘어 나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홍미경이 따라오려 하자 손을 내밀어 막았다.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걱정스럽게 밖에 서 있었다. 나는 강가연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누군가 다가온 것을 느끼고 더 심하게 떨었다. 강가연. 나는 불렀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평온했다. 짜증도 화도 없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무너짐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혼란 속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색이 바랜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강석준과 홍미경이 하얗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도 아니었고 강가연과도 닮지 않았다. 댓글. 누구야? 여주 친언니 강다은? 갑툭튀? 나는 사진을 가볍게 움켜쥐고 웅크린 강가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올랐다. 더 이상 짜증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색채 덩어리들과 오늘의 울음이 하나로 합쳐졌다.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강가연의 상태는 극도로 나빴다. 숨이 가빠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에게 익숙한 두드림을 시작했다.
바닥을 향해. 탁, 탁, 탁. 익숙한 소리에 그녀의 몸이 멈칫했다. 나는 계속 두드렸다. 안정적이고 단호한 리듬. 그녀는 점점 덜 떨었다. 하지만 두 손은 여전히 자신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피날라 그래.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놔. 내 목소리에는 익숙한 명령조가 실려 있었다. 강가연은 혼란 속에서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저항이 약해졌다. 나는 내 겉옷을 벗어 그녀를 거칠게 감쌌다. 그녀는 아주 가벼웠다. 껴안으면 텅 빈 인형 같았다. 나는 강가연을 전쟁터가 된 그림 그리는 방에서 안고 나와 곧장 그녀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내려놓고 이불을 꼭 덮어줬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눈빛은 공허하게 천장을 임시했다. 나는 욕실에 가서 젖은 수건을 가지고 왔다. 거칠게 그녀의 얼굴에 묻은 물감과 눈물 자국을 닦아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이불 위로 규칙적인 두드림을 계속했다. 탁, 탁, 탁. 점점 그녀의 호흡이 안정되었다. 백글. 여주 진짜 대단하다. 언니는 위로하는 말은 못하지만 사람을 진정시키는 법을 알았네. 이런 평온함이 어떤 달래는 말보다 효과적이야.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강가연이 지친 듯 골고루 숨을 쉬며 잠들 때까지. 나는 두드림을 멈추고 일어섰다. 홍미경이 문 밖에 서서 물컵을 들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직접 물었다. 사진 속 여자애 누구예요? 홍미경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녀는 침대에 잠든 딸을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은이야. 너랑 강가연의 언니. 우리 첫째 딸이었어. 20년 전에 죽었단다. 강다은이 죽었을 때 강가연은 아직 어렸다. 홍미경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그날 다은이가 강가연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어. 강가연이 놀이터에서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다은이가 주우려다 연못에 빠졌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가리며 울었다. 강석준이 이어 말했다. 목소리는 메말랐다. 그날 강가연은 연못 바로 앞에 서 있었어. 언니가 빠지는 걸 보고 소리쳐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지. 그날 이후로 강가연은 말수가 줄었어. 병원도 많이 데려갔는데 오늘 그 낡은 사진들이 방 안에 흩어져 있던 게 그 아이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거야. 몇 년이 지나도 죄책감이 여전히 가슴에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나 봐. 분명 자책했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언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 아이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어. 언니가 죽은 날부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지? 나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베개로 머리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다. 강가연은 보이지 않았다. 홍미경은 눈이 빨갛게 부어천 채로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 방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대충 아침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방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이 멈췄다. 왠지 모르게 나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매우 어두웠다. 강가연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걸어가 와락 커튼을 열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렸다. 일어나. 내 목소리는 뚱명스러웠다. 이불 속에서 반응이 없었다. 나는 인내심이 많지 않다. 직접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나는 딱딱하게 말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아무리 자책해서 죽어도 언니는 다시 살아오지 않아. 강가연의 헛눈썹이 살짝 떨렸다. 만약 네 언니가 자기가 죽은 후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화나서 무덤에서라도 뛰쳐나올 거야. 댓글. 이게 뭔 상남자식 위로법이야? 여러분, 조울증 있는 애한테 이런 위로 바라는 게 더 이상하지. 맞아. 이게 여주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말일 거야. 나를 화장실 문 앞으로 데려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으러 내려가.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천천히 칫솔과 치약을 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나갔다. 그녀가 내 말을 얼마나 들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후에 그림 그리는 방 앞을 지나가니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강가연은 새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광란의 혼란스러운 색채가 아니라 연한 색들을 조심스럽게 한 겹 한 겹 덧칠하며 아주 조금씩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문틀에 기대어 한동안 바라보다가 들어가지 않았다. 삶이 평소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변한 게 있었다. 강가연은 식탁에서 홍미경의 질문에 더 많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는 내게 반찬을 골라주었다. 다 먹고 나서는 스스로 설거지를 하러 갔다. 홍미경과 강석주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잘 그렸지만 꼭 그림 그리는 방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베란다, 뒷뜰, 심지어 정원에서도. 가끔 내가 그네에 앉아 흔들리고 있으면 그녀가 정원에 앉아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어느 날 내 기분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방에 틀어박혀 반나절을 보냈다. 저녁 무렵 강가연이 와서 문을 두드렸다. 나는 못 들은 척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종이 한 장을 문틈 사이로 살며시 밀어넣었다. 나는 주워서 펼쳐봤다. 그림 속에는 2명의 지비 캐릭터가 있었다. 한 명은 검은색 단발머리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머리 위에는 비를 흩뿌리는 먹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긴 흰색 머리카락에 해바라기 모양의 거대한 우산을 들고 검은 머리 아이를 비로부터 막아주고 있었다. 우산 든 아이의 두 뺨에는 빨갛게 물든 매실 2개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음속의 차가움이 서투른 온열팩이라도 맞은 듯 조금 따뜻해졌다. 댓글. 너무 귀여워서 심쿵. 자폐천사 감정표현 레전드. 나는 문을 열었다. 강가연은 여전히 밖에 서서 긴장한 채 나를 바라봤다. 손에는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다. 밥 먹어. 그녀가 작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응. 나는 한마디 대꾸하고 그림을 보며 말했다. 그림 존나 못 그렸네? 댓글. 이게 여주식 침대래야. 크크크.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예전처럼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머릿속엔 그 거대한 해바라기 우산 그림이 스쳤다. 졸업식 날. 하늘은 마치 모든 구름을 정성껏 빨아들인 듯 파랬다. 운동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풍선 다발들이 공중에 떠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 서로 부르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강가연은 오늘 예술 특기생 대표였다. 그녀는 심플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다. 볼이 살짝 발그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떨리는 작은 고양이가 아니라 자라나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이젤 앞에 서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림 속에는 2명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짧은 머리는 삐죽삐죽 서 있고 긴 머리는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2 사람은 창틀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색채는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다정한 기억을 꺼낸 듯한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정확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나의 언니입니다. 언니,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손가락으로 글자 수를 세어봤다. 나쁘지 않네? 예전보다 말이 길어졌어. 아래에서는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홍미경은 흐느껴 울었고 강석주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괴팍한 딸을 낳았을까? 나는 강당 맨 들이벽에 기대어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 왠지 평범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따뜻한 그림이 되어 모였다. 나는 몸을 돌아 시끄러운 강당을 나왔다. 밖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따갑지 않았다. 어깨 위로 금색 실처럼 내려앉았다. 댓글. 완벽한 결말이다. 끝났다. 2 자매 고마웠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심호흡했다. 내 마음속에 황량하고 혼란스러운 구석. 예전엔 자갈과 차가운 바람만 가득했던 곳에 조그만 해바라기 한 송이가 인내심 있게 조용히 피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게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느 화려한 날에 하늘 아래 누구나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 기쁨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